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11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윤리 파트고요. 과학윤리, 환경윤리에 이어서 정보윤리까지 하면 이제 단원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윤리는 역시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에 계속해서 한 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환경윤리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 이번 단원 전체가 과학윤리, 환경윤리, 정보윤리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환경윤리 했을 때 기억나는 거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네, 생태중심주의, 그 위에는 생명중심주의, 그 위에는 동물중심주의, 그 위에는 인간중심주의,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정보윤리인데요. 정보윤리는 정보에 대한 정보사회, 정보화에 의한 장밋빛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펼쳐지기도 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회와 그리고 정보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정보화 사회가 무엇인지, 정보통신 기술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다 줬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이버 윤리와 사이버 폭력의 문제라고 다뤄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나타났거든요. 즉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역기능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다뤄집니다. 자, 그래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다뤄지니까요. 같이 선생님이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일단 정보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124페이지에 펼쳐집니다. 선생님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윤리 문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씩 이렇게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비교를 전체적인 개괄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정보화 사회, 정보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정보화 사회의 가장 핵심은 정보통신 기술일 겁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자체를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를 생활의 각 영역에 활용하는 과정이 정보화 사회이고요. 그 정보화 사회라는 건 이러한 과정이 확대되어서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는 것을 정보화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활의 각 영역에 그 활용을 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는 것을 정보화 사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정보통신 기술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회 변화다라고 표현을 하는 문구들이 있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순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순기능을 주었느냐, 장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내용은 교재 124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윤리적 문제라는 것은 순기능이 아니라 이제 역기능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 그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장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가져둔 어떤 단점들. 그러니까 이게 빛이라면 이건 그림자가 되겠죠. 그러면 정보화 사회의 변화 중에 첫 번째, 자, 전체적인 개괄을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사회의 변화 중에 뭐가 정보통신 기술이
영향을 끼쳤나요? 우리는 편리해졌다. 편리성. 자, 두 번째는요. 전체적으로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고라라는 개념이에요. 이 아고라가 뭔가요? 민주적 토론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개성과 같은 다양성들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제 교재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순기능이겠죠. 아고라라는 건 역시 민주적인 토론장,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터넷 투표도 가능해질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우리가 토론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과학기술 얘기를 할 때처럼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편리한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가 또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예요. 자, 부익부 빈익빈, 바로 양극화 현상이 정보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것과 정보 격차마저 대분림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정보 소유권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정보라는 것을 내가 독점하는 것, 즉 창작자가 그것을 갖는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공유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나눠지게 되는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5종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버무려서 이렇게 개괄을 해드리는 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아,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요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거 기억,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만 있을까요?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어디까지 상정해 놓고 이해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이버 불링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SNS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요즘의 학교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이 사이버 폭력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이버 폭력이라는 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폭력을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 아, 이게 학교 폭력이구나, 사회적인 폭력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지만 사이버 폭력은 그것과 동일한 만큼의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감지하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많이 퍼져나가고 비방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퍼나르면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고요. 마지막 디귿은 이것은 어떤 문제점은 아닙니다만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죠.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결국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내가 그 많은 정보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공하는 능력, 그 창조적인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해독하는 능력을 강조를 하는 건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 능력은 윤리적인 잣대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책임이라든지 의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관점, 그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전체를 개괄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중간중간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전체적인 요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아마 정보화 윤리라는 것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보화 사회라는 거 아까 정의를 내렸어요. 정보통신 기술을 각 생활 영역에 사용하는 과정, 그것을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핵심은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들 참 많잖아요. 뭐 가장 집약적인 기술이 오늘날에는 뭐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스마트폰이 이제 결합되면서 유비쿼터스 세상이 된다. 라틴어로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에서든 이라는 표현인데요. 1995년에 오시마로우 감독이 만들어냈던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계속 뭐 2014년 작년에도 막 그게 또 다시 만들어지고 했었는데요. 공각기동대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 제가 봤던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언제 어디에서든 유비쿼터스죠. 언제 어디에서든 자동차에 딱 앉으면은 자기가 뭐 내비게이션 찾고 뭐 이거 길 물어보고 이런 필요 없이 딱 있으면 뒤에 쭉 선이 나와가지고 이 척추 있는데, 그죠? 이 목뼈 있는데 탁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눈앞에 운전할 수 있는 길과 능력 그런 것들이 다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로봇처럼 운전을 하는 건 거죠. 두뇌는 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잠을 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진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는요. 집에 보일러를 끄는 기능, 그 다음에 자동차의 시동을 미리 걸어두고 뭐 히터도 틀어놓고 추운 겨울날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그게 바로 정보통신 기술의 가장 집약적인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이 각 생활 영역에 쓰이면서 그 과정이 바로 정보화 사회이고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유비쿼터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자료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4페이지입니다. 삶의 편리성에다가 밑줄. 편리성은 정보사회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중요하죠. 즉 1980년대에 아르파넷으로 개발되었던 군사적인 목적으로 또 만들어졌던 이 인터넷의 전신이죠. 이것이 상업적인 그 힘을 등에 업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건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지구촌화, 아주 좋은 표현 같아요. 지구촌, 마을처럼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표현인데 결국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중에 가장 핵심일 거고요. 그 다음엔 인공위성, 광섬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빨라졌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삶의 편리성입니다. 정치 참여의 기회 확대,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써둔 바로 아고라를 상징하는 콘텐츠. 아고라라는 게 아고라 광장에서 우리가 펼쳤던 토론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현대판 아고라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적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회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고라의 반대편엔 판옵티콘이 있기도 합니다. 그 판옵티콘을 역시 시놉티콘을 통해서 우리는 조율하고 감시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조금 이따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러한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건 인터넷을 통한 투표까지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막 시뮬레이션으로 아침에 이제 막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잠옷바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증 딱 하고 뭐 동체 이 동공으로 딱 본인 인증 확인하고 나면 기호 1번이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딱 누르면 기호 1번이 막 시뮬레이션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얘기하고 막 하면 들어가 다음 2번 막 눌러서 확인한 다음에 투표 딱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정치 참여의 기회 확대. 세 번째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다양성은 개성이겠죠. 이것은 인터넷 공간 안에서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나의 의견, 나의 개성 이런 표출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의 폐해도 존재하지만 결국 이러한 좋은 점들이 사회 변화로 만들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다음 윤리적 문제. 요거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크게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결국 윤리적 문제라는 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함께 따라온 사회적인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지적 재산권 문제인데요. 정보를 쉽게 복제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면서 즉 정보의 속성상 그렇죠. 쉽게 복제가 가능하고 퍼나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저작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줄 거냐 그리고 그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해줄 거냐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나 이칠 권리 등 요거 여러분들 동감하시나요? 과거에 내가 했던 행적들, 내가 올렸던 사진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지우고 싶을 때 이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게 쉽게 안 없어지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퍼날랐으면 그 완전히 삭제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선생님도 예전에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렸을 때 선생님 초기에 막 이렇게 우리 학교에 농구장이 이렇게 탁 개장을 하면서 막 학생들과 농구도 하고 막 재밌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엽기적인 사진도 막 찍고 그랬는데 그거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없애려고 그래도. 예. 지금은 막 창피하니까 보면 없애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에 이치 권리 때문에 등장한 게 평판관리사라는 직업까지 등장을 했대요. 평판관리사가 뭘까? 나의 평판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즉 나의 과거 혹은 나의 행적들, 내가 지우고 싶은 것들 이칠 권리를 존중해주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통해서 본인이 그걸 해결해주는 찾아서 지워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평판관리사까지 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사생활의 침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일 텐데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비교의 포인트죠. 요걸 정리하고 나서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카피라이트는 일단 우리가 카피라이트 오른쪽이다라고 하지만 원래 이것의 어원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자 125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자료 탐구의 두 번째 줄에 한번 밑줄을 가볼까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인쇄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준 건데 그 배타적인 인쇄업자의 권리를 줄 때 도장을 꽝 찍어줬고요. 그걸 카피라이트라고 어원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카피라이트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에? 정보에 있어서. 근데 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자세히 보면 이런 베른 조약이나 세계무역기구 WTO 지적재산권 협정이라는 걸 맺으면서까지 저작권을 강화해 주는 추세인데요. 여기 아래에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쓰시면 돼요. 뭐냐면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즉 왜 우리가 카피라이트 즉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는 것은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열심히 선생님이 자료를 한번 찾아와 봤는데 여러분들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물건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싼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원 우리 지금 살 때 얼마 정도에 사세요? 저도 음원 굉장히 많이 사는데요. 이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소리가 막 떠다니는 그 바다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다운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공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창작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 음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것이 공정한 거래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원 한 곡 다운받는데 선생님도 한 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 500원 중에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한 30원 정도 될까요? 근데 그것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 다음에 그룹이 뭐 엑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음원이다라는 게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땐 이 창작자들이 심지어는 모여가지고 야, 대한민국의 가장 싼 물건이 음악이다. 나는 내가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음원의 가격 자체를 높여서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500원 중에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건 20%밖에 안 되고 그 음원을 유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달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바로 카피라이트를 인정해달라라는 쪽의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선 그 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것의 반대편의 신종으로 만들어진 말이 바로 카피레프트입니다. 근데 카피레프트는 뭐냐면 공유권이에요.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자, 공유인데요. 아래를 보세요.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주창된 개념입니다. 뭐가요? 카피레프트가. 근데 아래를 보세요. 저작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오케이, 저작권 인정해 드릴게요. 창작자가 창작한 거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정보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작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혜택을 받는 소수의 창작자에 의한 정보 독점이 일어나면 그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라는 것은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요 124페이지 잠깐 보세요. 박스에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줄 밑줄을 그어봅니다. 요거 문제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밑줄을 그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무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바로 카피레프트의 입장이어서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인해보죠.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저작물은 저작가의 것이므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이거 뭐야? 소유권, 카피라이트입니다. 그래야 창작 의욕이 생겨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창작자의 창작 의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음원에 대해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그 유통 구조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운동을 실제로 가수들이 막 의식 있는 가수들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500원이란 돈이 우리가 다운받을 때 어떻게 이제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항상 다운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생각은 해야 되겠죠. 야,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창작물이구나 라고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카피라이트의 입장이죠. 근데 왼쪽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른쪽인데 저에게도 오른쪽. 근데 여기에 레프트가 나와 있네요. 정보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피 레프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제. 그래서 여기는 카피 라이트.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는 카피 레프트. 자, 그러면 1번 갑은 모든 정보가 무료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보느냐?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 되어야 되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자, 갑은 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보 생산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느냐? 그렇죠.
질적 향상이라는 건 창작자가 창작 의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창작물을 딱 내놓게 되고 돈이 많이 벌려서 의욕이 고취가 되면 당연히 질적으로 향상되겠죠. 그래서 정보 생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창작자가. 그러니까 대가를 인정해 주세요. 카피라이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겠고요. 3번입니다. 을은 지식, 정보, 저작물을 개인의 자산이라고 보는 건 을이 아니라 갑의 입장이죠. 자, 4번입니다. 을은 정보 생산자의 독점적인 판권 소유에 대해 찬성을 한다. 을이요? 아니요. 을은 공짜로 공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갑의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 갑과 을은 지적 재산권을 통한 개인의 정보 독점에 반대하는 것. 정보 독점에 반대하는 건 어디만? 을만. 갑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 선생님이 그림 그려뒀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일단은 사회 변화, 빛이죠. 아주 밝은 빛들도 있습니다. 순기능이죠. 장점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고려해야 될 문제들도 벌어지네요. 그게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두 번째로 아주 자세하게 다뤘던 게 바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즉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인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윤리라는 게, 사이버윤리라는 게 그 심각성을 잘 우리가 인지해서 잘 해결하면 된다.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 법적인 제도 좀 필요하고 뭔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논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윤리 교과의 시험 문제거리는 다 논거들, 찬반이 나뉘는 거. 그런 게 시험거리에 좋은 거.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제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반 정도의 문제는 개념 문제인데 개념이 찬반이 갈리는 것들,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태에 대한 문제,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과 가치 지향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이런 문제들이 반은 해당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강 후기에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과거에 선배들이 시험 봤던 교과서의 전통윤리 파트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반 딱 나오는 건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시험 문제 노트 딱 만들 때 여러분들 노트에 찬반이 나오는 건 명확하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 자, 그러면 우리 교재의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과 역시 부정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접근을 해보죠. 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요, 탈억제 효과가 있답니다. 여기에서의 억제 효과라는 건 예를 들면 내 몸뚱아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의사의 자유로운 표출과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한 것은, 자, 옆에다 제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익명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적인 신원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건 거죠. 자, 옆에 이거 좀 지우고 여러분들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까 써놨던 거 지워볼게요. 자, 육체적인 신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뭘 또 상징하느냐? 역시 물리적인 신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몸뚱아리가 갖고 있는 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고 육체적 신원이나 물리적인 신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처럼 활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닉네임이나 이런 걸로 활동하니까 나의 신원들을 다 감출 수도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은 내 마음대로 아주 자유롭게 표출을 할 수 있고, 실명이 아니다라면 더더군다나 아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관계 형성이 사이버 공간, 사이버 커뮤니티 안에서 새롭게 또 맺어집니다. 오른쪽을 보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덕적인 자기 규제를 어렵게 만들죠. 그 핵심이 지금 제가 써드린 익명성의 문제예요. 자, 조금 이따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명성에 대한 내용은 다시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영화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 몰입체험. 자존감을 높이거나 지식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굉장히 몰입적이니까 요즘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은 저도 오랜만에 막 지하철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철에 탁 사람들이 좀 있는 시간에 딱 보니까 다 앉아가지고 전부 다 요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관계의 단절을 표현할 때 카페에서 친구가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둘이 앉아 있는데 서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건 거죠. 자존감을 높이거나 지식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안에서 굉장히 몰입감이 늘어나니까 집중이 되니까 활동하는데 아주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몰입이 되면 인터넷 공간에 스마트폰에 막 중독되고 그러면 현실을 도피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반에서 인터넷 중독 검사를 해봅니다. 윤리 시간에도 해보고요. 심각한 학생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보기엔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요즘 학생들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아이들은 결국에는 현실 도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현실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질수록 더 도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몰입의 체험이. 자, 그 다음 더 높은 친밀감을 가진다. 자, 예를 들면 공동의 목표. 자기가 모여있는 어떤 카페나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명한 커뮤니티도 있고요. 좋습니다. 본인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도 좋고 모입니다. 그러면 으쌰으쌰 더 열심히 하죠. 생각이 똑같다 보니까 열심히 막 사진 업데이트하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집단 행동에 쉽게 동조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활동이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활동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활동들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된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이버 커뮤니티와 SNS의 단체 활동을 하는 공간들의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러면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아주 좋은 유형의 문제가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영화들에서 나오는 건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그대로 써 있네요. 그죠? 익명성 문제. 이게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가장 문제죠. 이게 할로우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우리 투명인간에 대한 굉장히 인류의 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명인간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뭔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는 반지를 끼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투명인간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투명인간이 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막 뭐 아주 소소한 것들 얘기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근데요.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저 반지, 절대 반지를 꼈을 때 투명인간이 된다는 건 사실 그 모티브는 기게스의 반지라는 우화가 등장하는 플라톤의 고전, 국가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고전의 소중함인 거예요. 고전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CF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소설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플라톤의 국가편에 등장하는 기게스의 반지에 이 기게스라는 목동은 결국 투명인간이 되는 반지를 손에 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윤리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명인간이 되는 반지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활동이 아주 윤리적인 선행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익명성이 보장될 때 나올 수 있는 행위는 그 윤리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눈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앞서 나간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우리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이버상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 이렇게 본인이 얼굴을 감추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키보드 워리어 전사가 되계신가요?
막 악플러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문제가 정보화 사회의 익명성의 문제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단어가 뭐겠어요? 결국엔 그렇죠. 익명성입니다. 그죠? 자, 우리 교재 바로 132페이지에 나오는 2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볼까요? 자, 니은은 이 게시판에만 들어오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이 게시판에 들어오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거를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의학 용어로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 표현하죠. 장애예요, 엄연히. 우리가 흔히 다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 사람의 인격체면 바로 이중인격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요즘에 자꾸 드라마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중인격과 뭐 칠중인격 막 이런 것까지 다루잖아요. 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어졌나 봐요, 사람들이. 결국 이거는 뭐죠? 다중적으로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나의 인격체가 나오는 것이니까 다중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고 다중적인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디귿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직접 하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컴퓨터와 여러 가지 회선 너머에 있는 누가 솔직히 그냥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정말 솔직한 거지만 어찌 보면 솔직한 거지만 사람이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대면성이라는 건 뭐죠? 친구랑 바로 앞에 앉아서 나 있잖아 너에게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못하니까 내가 안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역시 익명성 때문에 그래서 화면 안에 앉아가지고는 상대방의 비방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비대면성의 문제가 있겠고요. 마지막 이래도 되는지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어차피 인터넷이잖아. 어차피 인터넷이잖아. 끊고 나가면 이건 뭐예요? 일회성이죠. 일회적인 만남이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성, 다중정체성, 비대면성, 마지막은 접속의 일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한 번 보고 한 번 글 이렇게 하고 뭐 보내고 나면 만날 사이가 아닌데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이게 이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장단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자, 넘어가면 바로 이 아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아고라는 뭐라고 그랬죠? 자, 민주적 공론장. 그 옛날 폴리스에서 고대 도시국가,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들이었죠. 뭐 아테네도 있고요. 뭐 델피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아고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고라가 현대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윌겐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적 공론장을 인터넷 공간 안에서 가능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인터넷 투표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인터넷 투표에 대해서는 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그 브라질이고요. 반대로 인터넷 투표라는 게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06년 이래로는 인터넷 투표를 사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바로 아래에 이권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인터넷 투표를 활용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유심히 봐야 될 건 인터넷 투표와 또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민주주의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얘기한 아고라는 민주적 공론장을 인터넷 공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반대로 파놉티콘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파놉티콘은 선생님이 9강에서 과학기술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파놉티콘은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자가 주창한 전면 감시 통제 시스템의 감옥을 얘기하는데 그 감옥이 바로 오늘날
현대판 파놉티콘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사람, 9강에서 제가 열심히 수업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미셸 푸코입니다. 이 푸코가 지적한 건 바로 감시와 처벌인데요. 현대판 파놉티콘이 만들어진다면 1984, 조지 오웰의 이 1984처럼 현대판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대판 인터넷 기술의 또 정보통신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자, 아고라 장점, 순기능. 여기에 나오는 파놉티콘은 역기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경제 활동을 바라볼 때 혹은 문화적으로 혹은 영화 하나를 개봉하려고 해도 유심히 관찰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빅데이터라는 게 수집돼서 그 빅데이터를 주무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결국 우리의 성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감정 상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수집이 가능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이 통제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스트 쉘, 바로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트루먼 쇼, 완전히 24시간 내 사적인 삶을 다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인데요. 이 Enemy of the State라는 영화는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GPS 장치 그리고 여러 가지 CCTV 이런 시스템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대인들은 딱 사회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걸어 다닐 때 거의 뭐 10초에 한 번꼴로 CCTV에 딱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Enemy of State라는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일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감시와 처벌, 조지 오웰의 1984처럼 이런 영화들이 얘기하는 건 현대판 파놉티콘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 기술의 가장 문제점은 그거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바로 124페이지에 나오는 사이버 공간에서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실의 자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 그러면 자아가 두 개잖아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 그 공간에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벌어지는 문제인 건 거죠. 그러니까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아날로그적인 만남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건 거죠. 도덕적 책임의 인식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해야 되고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엄연한 도덕적 책임은 있다라는 거고 사이버 공간의 파급력 때문에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것이 사이버 윤리의 핵심 내용이겠네요. 자, 그런데 사이버 공간은 역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존 스튜어트 밀의 얘기가 126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실명제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고요.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검열을 당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상상해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표현의 자유로 접근하는 쪽은 이런 논거를 되겠죠. 이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거고 인간이 위대하다는 건 토론할 수 있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표현의 자유라는 걸 억압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론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쭉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단서가 하나 걸립니다. But 표현의 자유는 어느 선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어느 선까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그죠? 타인을 막 비방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까지 표현의 자유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뭐겠어요? 또한 밀은 해악 금지의 원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라고 주장하면서 쭉 내려갔을 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뭐예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격의 침해를 하지 않는 선까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답이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필요한 것인데 but 두 가지죠. 타인의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것,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에 나오는 얘기, 마무리로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등장했네요. 요 공익 광고 한번 보실래요? 손에 막 이렇게 더럽혀졌죠? 예. 사이버 학교 폭력의 피해로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이 한 해에 14.7%다라는 말은 요즘에 자살뿐만이 아니라 학교 폭력 그리고 사회 폭력에서 이 사이버 폭력이라는 게 엄청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이버 불링입니다. 이런 거 많죠. 막 단체방에 막 불러내가지고 왕따 시키고, 그죠?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런 학교 폭력 사안 이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이제 업무로서도 하고 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 요즘에 이제 학교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학교는 정말 그것을 여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행위가 더 확대되면 인터넷 게시판의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문제.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온라인상의 욕설과 비방,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뭐예요? 무슨 합성사진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또 퍼져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이버 폭력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이버 불링, 우리가 이런 개념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건 인터넷 리터러시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김용규 교수님이 쓴 그 철학 통조림이라는 책의 머리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항해사가 별자리를 보면서 배를 항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별자리는 각각의 별들을 이어서 이쪽으로 가야 어느 방향이구나 라고 가는 건 거죠. 결국엔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건 이거예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건 결국 정보의 홍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내가 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갈라내고 필요한 것을 나에 맞게끔 잘 유의미하게 엮어내는 능력, 그게 정보는 그냥 널려있는 별들이라면 별들을 엮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나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터넷 리터러시일 겁니다. 자, 이 신종 용어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을 하면서 정보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윤리적 문제들, 이런 것들 참 다양하게 많이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복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인데요.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라는 단원으로 만나도록 할 겁니다. 미리 가서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